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희는 프로세스에 되게 강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이 ERP라는 개념이고, 클라우드라는 개념 속에 담았고, 소통과 협조를 만들었고, 근데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방법론은 유저 인터페이스, 프론트 오피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론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훨씬 쉬웠어요. 남들이 잘하는 것조차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속성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러다임을 잘 쫓아가는 전략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통해서 페이스북을 경험해보고, 카톡을 경험해보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에버노트를 사용해보고, 원노트를 사용해봤다면, 저기는 우리가 연결해서 쓰자. 유저 인터페이스 새로 만들지 말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잘 벤치마킹하고 모티브 삼자. 남이 잘하는 걸 굳이 내가 잘하고자 하면, 시간만 버리는 거다. 비효율적이다. 그죠? 스타트업은 더더욱 그렇겠죠. 스타트업들은 리소스가 작습니다. 시작할 때. 자기 잘하는 거 집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협업해야 됩니다. 제가 스샘컨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상공인은 맛집을 잘 운영을 하지만 잘 파는 재주는 없다면 잘 팔 수 있는 방법들은 어쩌면 스타트업에서 만들 수 있다. 마케팅의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잘 파는 재주에 있는 전통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잘 팔 수 있는 마케팅의 재능이 있는 스타트업과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소상공인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잘 되면 여기서는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날리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했잖아요. 20년 만에. 그죠? 근데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들의 서비스 전략은 철저하게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서비스 모델로 사람들을 모으고 플랫폼화해서 전화상 거리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카톡도 B2C는 무료로 뿌리고 그 안에서 있는 플레이어들 B2B한테는 돈을 받는 모델처럼. 이게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죠? 저희도 B2B가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비스의 시대로 막 발전하고 있고 플랫폼의 시대로 발전하면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도 B2, B2C로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B한테 돈을 받고 엔드단에 있는 C한테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찾게 만들고 그들이 필요한 상권을 분석하게 만들고 그들이 뭔가 구매를 하고 그들이 뭔가 결제를 할 때는 가운데 있는 B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올려놔서 돈을 받는 모델. B2B 모델과 B2C 모델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B2B2C라는 모델, B2B2E라는 모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바꿔보는 거죠. 새로운 수익 모델로 바꿔보는 거죠. 기존에는 구축형으로 팔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 구축형을 주고 거기에 광고로 돈을 버는 방법도 새로운 수익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포스트 무버 전략은 방법론이 다릅니다. 상생하는 방법도 내가 있는 나의 모습이 내가 잘하는 것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냐, 내가 잘하는 것이 포스트 무버 전략이냐, 이미 잘하고 있는 포스트 무버의 소상공인들과 나는 어떻게 근데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가면 여기서 밥그릇 치냐라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상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나는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고 저쪽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묶여서 시너지가 나면 협업이 되는 거고 상생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기술이 있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의나 전략이나 사례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와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의 서비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직원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은 내 손 안에 있는 PC요, 나의 두 번째 뇌라는 개념이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부분들은 클라우드라는 부분과 모바일을 함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와 모바일이라는 속성들이 확대되어 갈수록, 서비스가 확대되어 갈수록 하나의 서비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편의를 충분한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건데, 이 메시지를 디자이너도, 개발자도, 설계자도, 영업하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자도 자기 역할 다 다른데, 이 미션, 이 텍스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아까 그 메시지를 40초의 영상에 담으면 지금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리모트 워크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문화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인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이 사인을 받으러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하고요. 의사결정자는 도장을 찍어주고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자결제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나 방법론이나 절차가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룹웨어다, ERP다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MS 워드, MS에서 만든 엑셀 이런 것들도 뭔가 누군가에서 MS에서 만들어준 방법은 대로 저희는 쓰고 있어요. 저희는 혁신하려면 그 방법대로 갖고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도큐멘트 문서에다가 플로우를 집어넣어달라고 하려면 저희가 부탁을 MS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큐멘트를 만들고 있는 문서 작성 편집 툴에다가 전자결제를 넣어달라고 하면 MS한테 부탁을 해줬는데 그들이 만들어줄 리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구글 덕스 같은 원피스라는 오피스 문서를 웹 오피스 문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프로세스 집어넣고 플로우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MS에 있는 워드에 담겨있는 기능들 중에 10분의 1 기능만 집어넣었더니, 그죠? MS 라이센스는 보통 우리가 MS에 있는 전체 기능 중에 우리는 5%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라이센스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꾼 게 풀 라이센스가 필요한 카피 수만큼 라이센스를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글 덕스와 같은 저희가 만든 웹오피스를 씁니다. 그 웹오피스 써서 문서를 만들면 문서를 만들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소통하는 프로세스가 기존의 방법론보다 3배가량 줄더라고요. 3배가량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방법론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지금보다 그 방법론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조직은. 그 부분들 좀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바꾼 부분들 저희 문화 중에서, 저희 애자일 문화 중에서 DOC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Document of Communi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 중에 DJ DOC는 노래하고 더 좋은 DOC는 혁신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DOC 합시다. 저희 이런 메시지를 자주 하거든요. DOC 합시다. 이 얘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서를 만들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하고 협업하려고 문서를 만든 겁니다. 공유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보통 파일로 떨구죠. 메일을 열어서 메일의 내용들을 쓰고 소문 파일을 거기다가 보내서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이 그걸 다시 다운받아서 열어보고 틀린 글자라든가 수정할 사항들 다시 보내고 다시 다운받아서 수정했다고 보내고, 그러니까 파일 내내 버전 1부터 버전 25까지 있죠. 어떤 게 원본인지 나중에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파일의 속도는 무겁고 스토리지 용량은 많아지고. 그죠? 버전 25, 버전 25.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토리 관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려고 또 문서 중앙화하는 솔루션을 또 삽니다. 그죠? 관리를 위해 솔루션을 산다는 거죠. 그죠? 보안을 위해서 또 VPN을 사서 붙여버리고. 그죠? 그걸 또 KPI 집어넣어서 평가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저희들한테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DOC 하자라는 부분들을 프로세스를 바꿔버린 거죠. DOC 하자. 어떻게 하자. 저희는 문서하는 기준이 완전히 어떠냐면, 대학생들이 저희한테 취준생들이 와서 OJT 갈 때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늘 학교에서 레포트 할 때 파워포인트 썼었고, 아래한 글 썼었고, 파일로 떨구고, 파일 첨부해서 올렸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파일은 물론 필요하죠. 그걸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줄여놨습니다. 어떻게? 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첨부한다는 개념은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어요, 열어서.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팩스로 보낼지, 메일로 보낼지, 쪽지로 보낼지, 대화방으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일단 쓰고, 팩스로 보낼지를 결정. 그 업무가 따로따로 쪼개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낼지. 그래서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파일로 전송하지 않고 링크를 전송합니다. 링크에다 뭘 넣어서 전송하냐면 권한만 넣어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고, 문서의 3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폰트가 좀 볼드로 바뀌어야 되고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거기 문서에 톡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알림이 가고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다시 열면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방법은 문서를 다시 보내주고 다시 받아서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세스가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히스토리가 거기에 다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 노트라서 여러분들이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적고 외우고 그러셔도 안 돼요. 그렇죠? 제 노트를 날개서로 그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저희 회사 문서 중앙에 오피스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지금 오피스 문서입니다. 오피스 문서이고 이 오피스 문서입니다. 그렇죠? 웹 오피스예요. 구글 독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신제품 만들기 위해 회장님께 보고한 POC 문서예요. 근데 문서에 POC 동영상이 보이죠? 문서에. 그죠? 이런 시나리오대로 제품을 설계했고 지금 POC도 안 되니까 회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상태로 디자인팀에 보내고 코딩 설계팀에 보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발표 자료입니다. 그죠? 저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저 자료가 예를 들면 옛날에 문서라면 파일이겠죠. 그 파일을 디자인팀도 보내주고 설계팀도 보내주고 그죠? 개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냥 이게 문서예요. 그 문서에 시연 장면도 다 들어있어요. 그냥 동영상. 그리고 나서 초대합니다. 초대. 문서에. 어떻게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말풍선이 보일 텐데 저걸 초대합니다. 회장님 생각났어? 개발하자. 그러면 이 안에서 그때부터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서. 버전은 25 이렇게 없고요. 그냥 하나예요. 이 문서 하나.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이 문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걸 끝나고 그 다음 POC하고 그죠? 근무시간 관리는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 그죠? 지금 이게 그냥 문서거든요. 문서에 POC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보고 진짜 직관적으로 보고 질문할 건 질문하고 이 문서에 편집권에 나올 건 사람은 원본을 편집하고 누군가는 3페이지만 편집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5페이지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권한에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누군가가 퇴사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파일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한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제까지 봤던 이 문서를 내일은 못 봅니다. 오늘은. 권한 이동하니까. 조직도에서. 저게 문서입니다. 클라우드에 들어있고요. 누가 봤는지, 몇 번 수정했든지, 어디를 수정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질문 가능할까요? 질문? 지금 제 강의적인 질문 혹시 받아도 되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작업을 할 때 문서의 버전이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문서의 결제난 후에도 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권한만 있다. 예, 그렇다면은 문서의 초기 결제난 서류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있을 거고 네. 중간에 변경된 후에 내용을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안이 여기 지금 안 열려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데 앱이라는 개념처럼 문서 속에 문서가 또 있습니다. 원본과 카피본 부분들을 분리해서 링크를 관리하고 권한이 움직이면서 히스토리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ECM이라는 개념인데 문서 중앙화. 한 서버 안에서 그 히스토리를 로그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보안 때문에 안 열리는데 보안이 아니라면 이 문서 원본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원본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의 개념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서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앱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서 중앙화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권한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문서가 지금 다 이 안에 있고 아까는 열람 위주로 보여온 거고 지금은 편집 위주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전에 질문하신 히스토리들이 여기서 이제 권한으로 관리가 됩니다. 보낼 수 있고 연결돼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일부의 그 편집 권한만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마스터가 관리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라는 곳은 다 조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도를 갖고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하는 문화들이 제가 지금 데모 하나를 시연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소리가 좀 안 나겠네요. 근데 소리가 안 나도 뭐 자막으로 충분히 읽으시면 되니까 이 컨테이너, 클라우드라는 컨테이너 속에서 문서가 작성이 되고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가 포맷, 서식이 있는 포맷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서식 안에서만 작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기존에 있는 문서를 읽으면 기존에 있는 문서의 포맷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표를 저 안에다 내용만 쓰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바인딩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ERP를 잘하는 일이잖아요. ERP는 재무제표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그렇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감사보고서도 만들고, 그죠? 경영보고서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로우 데이터는 어디 있죠? ERP에 있잖아요. 근데 ERP는 로우 데이터가 바뀌면 보고서 파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 밑에 보시면 원 소스가 바뀌면 여기 있는 저 차트도 같이 따라서 바뀝니다. 그걸 데이터 바인딩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ERP 데이터 끄집어내서 엑셀에서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문서로 끌고 가는 게 우리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면 보고서에 있는 문서가 자동으로 바뀐다.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우리가 MS한테 그런 거 만들어달라면 그들이 만들어주나요? 안 만들어주죠. 자기네들 솔루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IT 회사하고 그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을 갖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스피노프된 회사도 새로운 창업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걸 DOC 한다고 그러고 이런 업무는 적게는 40% 업무의 절감, 또 많게는 17단계 일을 8단계 일로 바꿔줍니다. 자, 보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캘린더거든요. 이 캘린더는 한 3년 전에 제가 아주 깊숙이 숙여놨던 저의 창업 노트에서 아, 내가 나가서 창업하긴 나이가 글렀구나. 회사에서 라고 해서 오픈해서 만든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 참 방송에 나가면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방송을 찍게 된 줄 몰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캘린더라는 개념들을 아주 멋진 최고의 인터페이스 도구로 좀 만들고 싶다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앱인데요. 이름이 멀린입니다. 멀린. 멀티 캘린더의 약자인데요. 아드왕의 마법사, 아드왕의 책사인 그 멀린을 상상하면서 만든 겁니다. 왜 이 기능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냐면 일정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 나의 과거의 계획이나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일정을 앞으로 기계와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맵머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정에 뭔가의 내용을 넣고, 뭔가의 문서를 넣고, 이 내용을 갖고 협업하는 친구들을 초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같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팀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만 알면 되는 정도로 진화시키자. 그렇게 시작돼서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일정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상분들이가 좀 도와주실 텐데 스마트폰을 여기다 띄우려면 잭을 바꿔 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손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젠더가 좀 틀려서 미러링이 안 돼. 이거는 아이폰 젠더는 지금 C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못 보여드린다는 얘기인데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 회사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관리하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그 영업사원들이 외근을 나가서 돌아다니는 중에 어제까지는 수금이 돼야 될 잔금 3,500만 원이 수금이 되지 않았다면, 그죠? 그럼 누가 알고 있냐면 ERP의 회계 시스템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 시스템이 어제 수금되기로 한 잔금 3,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정보를 그 영업 담당자의 일정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그 거래처가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5km 반경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왕이면 들렸다 오라고 알려줍니다. 그죠? 5명이 한 팀이 있는 조직이 회식 전자결제 품위를 올리고 그게 종결되면 회식의 전자결제 종결 품위가 그 사람 팀원 5명의 캘린더에 알림으로 종결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거기 캘린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법인카드에서 회식이 끝나고 영수증은 촬영해서 그 캘린더에 올려놓으면 회계 프로그램에 갖고 와서 자동으로 정산을 해줍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드리면 충분히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캘린더는 최고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계획된 일을 하고 계획을 잘 수립하지 못하고 긴급성 중독에 빠져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서 하나씩 주고 싶었거든요. 스마트폰에. 이 멀린이라는 비서 하나. 멀린이 없었다면 아더왕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개인 비서 하나씩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이라 지금 방송되고 노출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B2B 전략에도 B2B2C 전략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무료로 뿌리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들의 니즈의 충족을 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 맛집 찾기라든가 그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은 네이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우리 회사의 포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최고 인터페이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는 거리가 먼 속도, 편의, 효율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은 계속된다. 이게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이 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분이 되게 저보다 유명해서 이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그죠? 속도, 편의, 효율. 이 세 가지 속성은요, 불가역성 속성을 갖고 있어요. 뒤로 가기 싫어합니다. 한번 경험하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5G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5G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성시킬 수 있는 무선의 속도는 LTE가 조금 부족하고 5G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인터넷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LTE 쓰다가 2G 쓰고 있는 나라나 3G 가면 속 터져 죽잖아요. 그죠? 더워 죽는 게 아니라 속 터져 죽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은 편의, 속도, 효율적인 부분들을 경험한 상태에서 뒤로 가기 어려워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을 연구하는 스타트업들은 고객의 주문에 돈을, 지갑을 열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힌트예요. 속도, 편의, 효율. 기술의 발전이 인문학에 필요한 이유가 기술 철학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기술 철학이라는 개념 없이 만들면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왜냐면 남하고 똑같아지고 그 똑같은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본질을 자신한테 질문했을 때 기술 철학이 없이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을 묻고 현실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 소통이 가능한가? 그렇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하는 부분의 그 연결은 무엇인가? 저는 이 얘기를 다른 데 강연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IT 시대에 우리는 한때 강국이었는데 ICT의 시대를 우리는 강국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ICT는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근데 이미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구글은 그 ICT의 그 C를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커넥트, 연결이나 컨버전스란 융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ICT는 IT와 다른 겁니다. 그 C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 많아요. 커머스, 커머셜, 커뮤니티, 커넥트, 컨텐츠, 컬처. 그죠? 커머스. 이 C를, 우리가 잘하는 C가 뭐냐는,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잘하는 C 두 개를 골라서 IT의 가운데 집어넣어서 IT의 기술을 응용하는 기술. 이게 스타트업이 잘해야 될 이유인 거고, 그 ICT의 C를 잘 응용하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을 멘토하고 코칭하는 일. 그러려면 우리 코칭하고 우리가 멘토링하는 우리가 그 ICT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왜냐면 IT와 ICT는 다른 건데 같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ICT 갖고 조회하는 거하고 IT 갖고 조회하는 거하고 논문 분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IT 때는 강국이었죠. 근데 ICT는 너무 가운데 있는 C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에 함몰돼서 통신사가 굉장히 발전됐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이즈가 그죠? 이 통신을 깔기 되게 좋은 인프라일지 모르겠지만 큰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이 C라는 개념은 커넥트라는 연결이라는 개념과 컨버전스 융합의 개념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개인은 똑똑한데 조직은 왜 멍청한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온 부분들이고, 왜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은 똑똑한데 왜 조직은 멍청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내가 1등 할 수 있지만 10명이 다리를 묶고 달리긴 나 혼자만 잘 달려서 달릴 수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직이 일하는 분들이. 조직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조직이, 개인이 똑똑한데, 회사가 성장할 때 개인도 성장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개인은 성장하는데 회사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좋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의 원칙을 타겠는데 사업의 본질을 잊고 확장하는 데 신경을 쓰면 망하기 전에 위험함을 먼저 맞거든요. 사업의 본질보다 사업의 확장이 앞서면 기업은 위험을 먼저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목 잡아지는 거예요. 본질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려면, 협업이 강화되려면 조직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조직의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보는 그림인데요. 옛날 광고 유튜브에서 많이 유명했던 그림인데, 전체를 본다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설계자가 얘기할 때, 디자이너와 전략기획자가 얘기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소통은 어려운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라는 일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갖고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심부름을 시켜요. 여보, 우유 하나만 사다 줘. 마트에 가서. 심부름하러 우유를 사러 가는 남편인데, 잠깐! 계란 있으면 6개 사다 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마트에 갔다 와서 우유를 6개 갖고 와요. 왜 우유를 6개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란이 있길래 우유를 6개 갖고 왔지. 근데 이거를 코딩으로, 자바로 코딩하면요, if, 우유 1개 사오기, 그러니까 펑션, 우유 하나 사오기, if, 계란이 있으면 우유는 6개가 됩니다. 프로그래머 남편은 논리적으로 우유 하나만 사와, 계란이 있으면 6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비슷한 얘기로, 여보, 바깥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삶아줘. 그죠? 그러면 감자를 반만 깎아가지고 삶습니다. 네. 정확히 하려면, 여보, 우유 하나만 사다 줘. 계란 있으면 계란도 6개 사다 줘.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는 우유 하나만 사다 줘. 계란 있으면 6개 사다 줘. 그러니까 그걸 코딩으로 바꾸면, 코딩은 논리학이거든요. 코딩으로 바꾸면, 우유가 있으니까 변수에 우유가 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란이 있으니까 6개 집어넣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거죠. 감자 반만 깎아 삶아줘. 그랬더니 반만 껍질 벗겨가지고 삶는 거죠. 말뜻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통은 어려운 겁니다. 직업에 따라서, 개발자에 따라서, 디자이너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같은 관점을 봐야 됩니다. 목표가 어딘지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에 스타트업들 밸류에이션 높이는데 너무 저도 홀딩스에서 대면 평가를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부분들에 물어봅니다.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기업을 하는 목표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헷갈려해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죠. 아까 어쩌면 노력이 거짓말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식은 있고 기술도 있는데 경험이 아직 부족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4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학사라는 학위가 주어지잖아요. 그 학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학사의 정의. 4년대 정규대학에서 4년 동안 일부 과목을 이수하면 받게 되는 학위, 이건가요? 학사의 정의. 어떤 분이 아주 명쾌하게 학사의 정의,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학사란 우리가 듣고 배우긴 하셨으나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완벽하죠. 듣고 배우긴 하였으나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학사의 정의입니다. 지식을 쌓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 위에 석사가 있는 거고, 석사의 정의는 뭔가요?
그 위에 박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듣고 배우긴 할수록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계실 겁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나 해본 것은 이해된다.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의를 가면 저희 회사도 회의실 가면 이렇게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적혀 있냐? 이끌던가 따르던가 떠나던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4번은 없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버티던가 개기던가 비비던가 합니다. 그죠? 이끌던가 따르던가 떠나던가 해야 할 조직에서 버티거나 개기거나 비비거나 이것이 비대면적인 효과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성과를 중심으로 노려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용지능이 우선합니다. 실용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스텝 꼬이는 거고요. 발음 꼬이는 거고요. 안 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용지능입니다. 근데 이 실용지능은 경험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배워지는 것들이거든요. 매뉴얼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애자일 문화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행하는 거지. 스타트업이라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많이 훈수를 두기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얼마 전에 대민평가 한 달 전에 한 대민평가 얘기를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저희한테 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왔냐면 8년 동안 노무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계약, 근로계약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법 위반 사항들을 진단해주고 컨설팅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노무사인데 계약 부분들의 계약서를 잘 쓸 수 있는 계약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롱테일 시장이라고 했고, 근데 그 계약 서비스가 지금 수익로 될 수 있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회사도 세무 회계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가 HR에 그 서비스를 무료로 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대요. 근데 자기는 롱테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VC하고의 상담 중에서 그 VC에 있는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들한테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를 뽑기내기가 어렵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지만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특히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HR을 담당하는 사람은 스타트업에 매일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약이 필요한 정도, 그죠? 이런 정도에 필요하고 나머지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여러분들 명태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세컨드 헬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들한테 뭔가 세컨드 헬프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숙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일거리가 없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인사 담당자가 명태를 하고 나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 역량도 충분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풀을 모으세요. 헤드헌팅에서처럼. 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은 노무자님이 만드는 서비스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회사를 벗어나면 아쉬운 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데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HR 담당자의 풀을 만드시고 그 HR 담당자의 풀이 스타트업들을 5개의 1명의 HR 담당자들이 컨설팅을 하게끔 해주세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줄 겁니다. 라는 부분들 갖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라고 해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장점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다시 처음 돌아가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맥스의 퍼포먼스 40%에 나머지 51%는 흐름이 채운다. 여러분들이었고 그 흐름에 여러분들의 연결이라든 멘토링과 코칭으로 채워준다면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상생이라는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서비스,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분명 위기인 건 맞지만 어쩌면 위기가 다른 말로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